후 11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최근에 부동산 시장 호조가 가계대출 시장에 상당 부분 영향을 미치고 있는 모습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국은행은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 속에 주택 매매와 전세 거래에 따른 자금 수요가 늘어난 결과로 풀이했습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내년까지 약 1,000호의 직장, 주거 근접형 청년 임대주택과 신혼 희망타운 사업지를 발굴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홍 부총리는 오늘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에 참석해 이같이 말하고 국유재산의 적극 개발을 도모해 경제활력 증진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홍 부총리는 또 주차장, 생활체육시설, 도서관 등 생활 SOC 시설을 국유지에 건축할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인천 앞바다에 있는 국내 최대 무인도인 선갑도의 훼손을 막기 위해 생태 보전 지역으로 지정해달라는 국민 청원이 제기됐습니다. 인천시 옹진군 자월면과 덕정면 주민들은 오늘 선갑도를 생태경관 보전 지역으로 지정해달라는 청원을 인천시에 제출했습니다. 주민들은 선갑도의 응회암 주상절리는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광주 무등산 서석대를 제외하면 국내에서 유일하고 구렁이와 매 등 환경부 지정 멸종위기 야생동물의 서식지이고 인근 해역은 꽃게 산란지로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늘은 충청과 남부 일부 지역에 비가 조금 오겠고 밤에는 서해안 지역에 눈이 날리거나 빗방울이 떨어지겠습니다. 비의 양이 5mm 미만으로 적어서 어제부터 계속되고 있는 고농도 미세먼지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전국의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이 예상되는 가운데 한때 미세먼지 농도가 매우 나쁨 수준으로 높아지는 곳도 있겠다고 내다봤습니다. 서울지방 현재 기온 8.8도입니다. 아나운서 홍소연입니다. 지금 시각 3시 5분입니다. KBS. 여러분 안녕하세요. 라디오 전국 일주 아나운서 이규원입니다. 오늘도 점심밥 든든히 챙겨 드셨습니까? 어제 우리가 퀴즈로 밥에 대한 얘기 나누면서 여러분의 이 점심시간 풍경을 슬쩍 들여다봤는데요. 회사에서 12시쯤 밥 먹으러 가시죠? 이런 말 듣는 게 하루의 유일한 낙이다라고 하신 분도 계셨고 일 때문에 늦은 점심밥 먹고 후식으로 마시는 커피 한 잔이 최고다라는 분들도 정말 많았습니다. 이렇게 점심시간이 기다려지고 또 점심밥이 맛있는 데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그중 한 가지 아침밥을 잘 못 챙겨 먹는 것도 이유가 되지 않을까 싶었어요. 이 보건복지부 자료를 보니까 현대인의 아침 식사 결식률, 그러니까 아침밥을 먹지 않는 비율이 남성은 28%, 여성은 26%로 4명 중 1명꼴로 아침밥을 먹지 않았습니다. 여기에는 밥 대신에 잠을 좀 더 자겠다는 이유가 가장 컸고요. 또 간단히 먹던 간편식 수준이 이제는 제대로 한 끼 수준의 식사로 진화한 영향도 있다고 하는데 그래서 요즘 카페나 또 패스트푸드점에서도 아침 식사 메뉴를 만드는데 열을 올린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알게 모르게 조금씩 달라지는 우리의 식탁 문화. 바라기는 한 숟갈을 뜨더라도 허기를 채우기 위함보다는 음식 이상의 나눔을 가지는 여유가 있길 바라면서 오늘 퀴즈 드리겠습니다. 우리 식탁 문화가 달라지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가운데 1인 가구가 늘면서 혼자 밥을 먹는다는 걸 가리켜서 이것이라고 합니다. 신조어죠. 혼자 밥 먹는 사람을 뜻하는 이 용어 무엇일까요? 오늘 정답과 함께 아직도 이 혼자 밥 먹는 걸 어색해 하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여러분은 주로 점심 식사를 누구와 함께 하는지 이런 것도 좀 함께 보내주세요. 반대로 나는 혼자 밥 먹는 게 아주 즐거워요 하시는 분 그렇게 되기까지의 과정도 한번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 우물정 9730 무료 KBS 콩 게시판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문자 주신 분들 가운데 추첨해서 모바일 커피 쿠폰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오늘 수요일입니다. 라디오 전국 일주 출발합니다.
대한민국 구석구석 동네방네 이모저모 전국이 가까워지는 시간 KBS 1라디오 라디오 전국 일주. 지역 뉴스 브리핑입니다. 이종훈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이 불이 난 대성호 선체 부근에서 발견된 시신 2구 모두 베트남 선원으로 확인됐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 8일에 이제 발견을 했죠. 이 선수 추정 물체로부터 44m, 50m 떨어진 곳에서 각각 발견을 했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DNA 감정 결과 모두 32세 베트남 선원으로 이렇게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해경 측이 베트남 대사관 통해서 가족에게 이제 시신을 인계할 그런 예정이고요. 네. 그런데 검사 결과 기관지 내에 거름이 검출이 됐다 그럽니다. 그리고 장기 등의 고열 흔적도 있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보이고, 그래서 화재사로 지금 추정이 되고 있고요. 네. 안 그래도 불에 타서 지금 이제 침몰하는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는데, 어쩌면 실종자 중에 미처 불길 피하지 못한 선원 일부가 선체에 갇혀 있을 가능성이 그래서 지금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그러네요. 그런데 문제는 이 선체가 지금 상당히 깊이 가라앉아 있다는 겁니다. 네. 수심 85m 아래에 지금 가라앉아 있고요. 이 잠수사들 작업 한계 수심이 대략 50m 정도라서 그보다 더 깊은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다음에 할 수 있는 방법은 인양인데, 부담 문제가 인양하려면 있겠군요. 이게 선주가 비용 부담을 부담? 해야 되는데 한 네. 수백억 원 정도 들어간다 그래요. 그래서 이건 뭐 사실상 어려운 것으로 이렇게 판단을 내린 것으로 이렇게 알려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실종 선원 11명 가운데 2명 신원 확인됐고, 이제 실종자가 모두 9명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전북 군산 앞바다에서 김양식장 관리선 또 전복되지 않았습니까? 예. 그 실종자 집중 수색도 일단 어제로 종료를 한 그런 상황입니다. 예. 자, 최근에 부동산 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이 대출 규제 약발이 좀 무색해진 건가요? 지난달에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이 올 들어 최대폭으로 늘었다면서요? 네, 오늘 한국은행이 11월 중 금융시장 동향 자료를 이제 발표를 했고요. 지난달 은행의 주택담보대출이 4조 8,538억 원 정도 증가를 한 것으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12월 이후 가장 큰 증가 규모고요. 역시 이제 집값 상승과 더불어서 주택, 전세, 매매 거래가 모두 활발하게 이루어진 그런 까닭으로 이렇게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일부 제2금융권 주택담보대출이 은행 안심전환 대출로 전환이 됐는데요. 네. 이것도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친 것으로 이렇게 지금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1월부터 11월 사이 누적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증가액이 40조 1천억 원 정도로 집계가 됐고요. 네. 이거는 지난해 증가폭을 한 4조 원 넘게 이렇게 좀 넘어서고 있는 그런 그 상황입니다. 주택 가격 급등에 따라서 역시 좀 이런 그 여파가 좀 미치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이 전국의 모든 자연휴양림을 한 곳에서 예약하고 또 결제까지 할 수 있는 통합 예약 시스템이 오는 18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자연휴양림이 지금 현재 전국에 170개 있다 그럽니다. 네. 그러니까 국립이 40개, 공립이 104개, 사립이 23개가 있는데 이용객이 연간 한 1,500만 명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이용을 하는 거죠. 그런데 현재는 휴양림마다 예약 시스템하고 운영 정책이 달라서 이용자들에게 상당히 혼선을 준다는 거죠. 네. 이거를 이제 산림청이 다 한데 묶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통합 플랫폼 숲나들인데 이는 영어로 입니다. 알파벳 E. 예, 네. 그 서비스를 이제 18일부터 시작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전국에 일단은 147개 자연휴양림을 예약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거의 네. 모든 자연휴양림이 다 이제 포함이 되는 거고요. 이렇게 되면 이제 각기 운영하던 시스템을 통합하는 것으로 해서 수수료 그리고 운영관리 비용도 연간 한 12억 원 정도 절약을 할 수 있다고 하고요. 네. 역시 이 빈 객실도 좀 줄어들지 않겠느냐 이렇게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뭐 이거 이외에도 숲길, 산림 레포츠, 수목원, 정원 이런 쪽으로 이런 서비스를 좀 확대를 해나갈 그런 예정인 것으로 이렇게 전해지고 있고요. 예. 이용하실 분들은 주요 포털에 가셔서 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숲나들 영어로 이 이렇게 이제 찍으시면 관련 홈페이지를 이제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뭐 스마트폰 쪽에서도 이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예, 뭐 이용객들이 이렇게 공공서비스 혜택을 받으면 훨씬 더 다니기도 좋고 편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자, 서울시가 이 중앙버스 전용차로 내에 이 보행자 사고를 줄이기 위해서 20일부터 서울에 있는 모든 지역의 중앙버스 전용차로 구간의 제한 속도를 일괄적으로 시속 50km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현재는 지금 시속 50km인 곳하고 60km인 곳이 이렇게 섞여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거리를 이렇게 운전을 하다 보면 이게 약간 좀 그 헷갈릴 때가 없잖아 있어요. 여기서는 50km인가 60km인가 막 이제 이런 그 네. 상황인데요. 그런데 이제 20일부터 이 서울 시내 14곳 이 자동차 운행 제한 속도를 시속 50km로 일괄 조정하기로 한 거고요.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중앙버스 전용 차로가 있는 도로 구간들입니다. 네. 역시 이제 보행자 사고를 줄이는 차원에서 이제 이렇게 속도 조절을 한 거고요. 이미 그 서울시가 안전속도 5030 정책을 2016년부터 펼치면서 지금 도심 일부 구간에는 뭐 50km로 지금 적용되고 있는 곳이 꽤 많이 지금 늘어난 그런 상황인데요. 이번 조치도 이제 그 연장선에서 일단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지금 관련 이제 시설 공사 이달 중순까지 지금 완료를 할 예정이라 그러고요. 그러면 이제 단속은 언제부터 하느냐? 이제 운전자들께서는 궁금하실 텐데, 3개월간의 유예 기간 이후에 이루어질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그런데 미리부터 좀 적응을 해두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이거 속도 위반하게 되면 도로교통법 시행령에 따라서 최소 3만 원, 최대 17만 원 네. 과태료 범칙금이 부과가 됩니다. 네. 충남 당진시가 이 지역 특산품인 해나루쌀을 알리기 위해서 지난해 만든 가래떡이 있었는데 이게 세계에서 가장 긴 가래떡으로 기네스 세계 기록에 올랐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해 11월 11일 그 삽교호 관광지에서 이제 17회 당진 해나루쌀 농특산물 대축제가 이제 열렸고요. 그때 당진 시민 50명이 이걸 함께 만든 겁니다. 길이가 5,080m 그러니까 5km가 조금 넘습니다. 상당히 길죠. 그러네요. 예, 지름은 이제 3cm고요. 당진 지역 쌀 이제 4.5톤이 들어갔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그 당시 당일날 한국기록원의 이제 공식 최고 기록으로 이미 인증이 되긴 했는데 기네스 월드 레코드 측이 이제 일련의 확인 작업을 이제 거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당진시가 제출한 뭐 제조, 측정 방법, 모습 이런 것들이 담긴 영상과 사진, 제3자 확인서, 또 뭐 각 재료의 양, 제조 방법이 담긴 문서, 또 실측, 확인서 이런 것들을 다 검토를 한 끝에 이 가장 긴 가래떡 분야의 새로운 기네스 월드 레코드 공식 기록 인증을 확정을 지었다고 하고요. 네. 이제까지는 2009년 10월 달에 서울 양령시 협회가 세운 이 4,430m가 최고 기록이었다라고 합니다. 네. 네. 자, 어제 대전의 한 식당에서 흉기 난동 사고가 있었는데 이 흉기를 휘두르고 도주했던 남성이 또 자수를 했더군요. 네, 그렇습니다. 어제 이제 오후 6시 19분쯤이었고요. 대전시 동구의 한 음식점에서 이제 일가족에게 흉기를 서둘러서 그 여성 한 분이 숨졌습니다. 그리고 흉기를 남편과, 휘둘러서 예, 그래서 남편과 이제 아들이 이제 크게 다쳤고 병원에 지금 치료를 받고 있는데 남편과 아들은 생명에는 이제 지장이 없다고 합니다. 네. 그래도 이제 그 한 분이 돌아가셔서 정말 끔찍한 사고였는데요. 다행히 뭐 다른 손님들이 빨리 피하면서 추가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고, 그 이후에 이제 그 CCTV 영상을 이제 경찰이 확인해서 이제 그 용의자를 이제 특정을 하긴 했습니다. 추정을 네. 하니까 이제 그 이후에 한 5시간 정도 지난 뒤에 자진 출석을 해서 범행을 시인을 하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요. 지금 뭐 이 약간의 돈 문제였던 것으로 일단 이렇게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최근까지 피해자 가족이 운영하는 근처 노래방에서 함께 일을 하고 수익 배분을 하기로 했는데 그 배분 과정에서 약간 다툼이 있었던 것으로 일단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네, 소식 고맙습니다. 네. 이종훈 시사평론가였습니다. 부산, 창원, 대구, 광주, 전주, 대전, 청주, 춘천, 제주, 울산, 진주, 안동, 포항, 목포, 순천, 충주, 강릉, 원주. KBS 1라디오 라디오 전국 일주. 요즘 1인 가구가 늘어나면서 혼자 밥을 먹는다는 것을 가리키는 용어, 신조어가 있습니다. 오늘 퀴즈였는데요. 참고로 저도 오늘 이렇게 점심을 해결했거든요.
사무실에서. 아주 익숙합니다. 사연을 좀 살펴볼까요? 아침 한 끼 매일 혼자 먹어요. 가족이 아침 일찍 일하러 가는데 아내가 애처롭습니다. 2878님 문자 주셨고 9970님 자취하는 18살 학생이시라고요. 어린 나이에 혼자 밥 먹네요. 전 아직 별로 안 돼서 아직 어색하네요. 화이팅 하셨어요. 어색할 수 있죠. 근데 자주 하다 보면 또 익숙해지고 또 편한 것도 많습니다. 정경화 씨, 결혼 전에 정말 혼자 먹어도 멋스럽게 조명에 예쁜 그릇에 먹었는데 지금은 그냥 말아 먹어요. 설거지 많아지면 힘들거든요.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것 같습니다. 그냥 접시에 이렇게 덜어서 먹는 분들도 많습니다. 이것저것 덜어서. 밥은 좀 식어서 맛은 없지만 편하잖아요. 김준호 씨, 점심은 사내 식당에서 직원들과 수다 떨면서 함께 하는 게 아주 꿀맛이죠. 라고 하셨고 8258님, 친구들은 육아에 정신없고 만날 사람 없어 혼자 다니기 시작하면서 처음에 식당 가는 것도 눈치 보이다가 지금은 맛집, 카페, 여행도 혼자 다니고 있습니다. 나름 여유도 있고 먹고 싶은 것도 마음껏 먹을 수 있어서 좋다고요. 8258님이었고 0523님, 노량진에서 8달째 혼자 먹고 있어요. 처음에 그냥 조용히 밥 먹기 좋아 괜찮았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외롭고 엄마 손맛이 생각납니다. 오늘도 라디오를 친구 삼아 홀로 밥 먹고 있어요. 라고 하시는데 왠지 좀 외롭고 처량해 보이시네요. 0523님께 먼저 커피 쿠폰 한 잔 선물로 드리고요. 자, 여러분들 정답과 함께 이런 사연 많이 보내주세요. 방송 중간쯤에 또 소개해드리고 선물 받으실 분들 추첨하고요. 끝날 때쯤 또 소개하고 추첨해드리겠습니다.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 우물정 9730 무료 KBS 콩 게시판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힌트 드리자면 두 음절입니다. 자, 지역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먼저 대전으로 가볼게요. 방희진 리포터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대전입니다. 대전 날씨 좀 전해주세요. 네, 대전의 잿빛 하늘이 심상치 않습니다.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초미세먼지 농도는 매우 나쁨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세종과 충남 지역은 올겨울 첫 미세먼지 비상 저감 조치가 발령됐습니다. 현재 기온은 10.3도로 추위 걱정은 없지만 외출하실 때 황사용 마스크를 꼭 착용하셔야겠습니다. 예. 자, 오늘 대전 문학관에 다녀온 소식 준비하셨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크리스마스 시즌이 다가와서 그런지 동심으로 다시 돌아가고 싶더라고요. 네. 그런데 마침 대전에서 동심을 느낄 수 있는 특별한 전시가 있어서 다녀왔습니다. 대전 문학관에서 어린이의 마음을 느껴볼 수 있는 대전 아동문학회 소개전이 열리고 있었는데요. 네. 푸른 메아리 동심을 두드리다라는 이름으로 동시나 동화 등 아동 문학 작품들을 다양한 방식으로 즐길 수 있게 오밀조밀 아름답게 꾸며놨습니다. 자세한 전시의 의미는 대전문학관 김지숙 차장의 목소리로 들어보시죠. 네. 아동문학 하면은 보통 어린이들만 읽는 문학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은 어른들에게도 영향을 미치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번에 전시된 작품 중에서 유종슬 선생님의 숲속을 걸어요라는 작품이 전시가 되어 있는데 특히 이 작품은 제가 학교 다닐 때도 음악 시간에 동요 노래로 배웠던 그런 곡입니다. 전국적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 이런 곡이 대전의 문인의 손에서 또 탄생이 됐고 창작이 됐다라는 점에서 굉장히 반가웠어요. 네, 숲속을 걸어요. 산새들이 속삭이는 길. 뭐 이 노래 맞죠? 네, 맞습니다. 예. 그런데 그 전시 제목이 푸른 메아리 동심을 두드리다라고 하셨잖아요. 네. 메아리가 여기 또 왜 나옵니까? 네, 이 메아리는 울려 퍼져 나간 소리가 다시 되돌아오는 현상을 뜻하잖아요. 그래요? 예. 그리고 동심은 말 그대로 어린아이의 마음인데요. 우리가 어린 시절을 떠나오면서 잃어버리거나 잊고 있었던 동심이 메아리처럼 되돌아오기를 바란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른들 입장에서 그 우리 곁을 잠시 떠났던 어린 마음들이 다시 좀 돌아올 수 있는, 이걸 좀 되돌릴 수 있는 소중한 경험이 될 수도 있겠어요? 네, 그리고 동심이 메아리처럼 되돌아올 수 있게 전시실 곳곳에는 여러 가지 체험 공간이 마련되어 있는데요. 네. 전시실 중앙에는 긴 터널 모양의 나무로 된 구조물이 있습니다. 이 안에 머리를 집어넣고 말을 하면 정말로 소리가 메아리 치듯 울리는데요. 이 구조물 안에서 눈치 보지 않고 마음 속에 담긴 이야기들, 하고 싶은 말들을 꺼내서 소리를 내보고요. 동시에 자신의 마음의 소리를 다시 귀로 듣는 체험을 할 수 있습니다. 어른들이 많이 이용합니까?
굉장히 많이 이용하십니다. 그렇군요. 또 다른 체험 뭐가 있어요? 네, 아기방처럼 한글이 적힌 놀이매트가 깔려 있고 인형 같은 아기자기한 소품들이 꾸며져 있는 아늑한 공간이 있는데요. 이곳에서 자신만의 동요를 만들 수 있는 특별한 체험을 할 수 있습니다. 네. 가사가 없는 노래를 들어보고 여기에 어울리는 동요의 가사를 짓는 건데요. 우수 작품은 음원으로도 제공하는 이벤트까지 진행 중입니다. 네. 또 동화책엔 사파가 많이 들어가 있는 게 특징이잖아요. 그렇죠. 이 사파를 보고 이야기를 상상해서 적어보는 체험도 있습니다. 예, 사실 그림책이라고 하는 것도 뭐 아이들만 보는 걸로 알기 쉬운데 어른들이 힘들 때 읽으면 상당히 위로가 되는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동심을 자극하는 체험이 이렇게 많은 만큼 이 아동문학 작품들도 아주 특이하게 전시되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전시실에 들어가자마자 제 눈을 사로잡은 게 있는데요. 노란색, 보라색, 녹색 등의 종이가 접혀진 상태로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데 이 종이 비행기가 연상이 되면서 초등학교 네. 시절이 떠오르더라고요. 알록달록한 종이를 살펴보니까 대전 아동문학회 회원들의 작품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시실 오른쪽 벽면에는 대전 아동문학상 수상작품 2편이 전시가 돼 있었는데요. 네. 김원수 작가의 빗살무늬 두더지라는 동화 작품과 조혜식 작가의 우체통이라는 동시입니다. 이처럼 다양한 아동문학 작품과 체험들이 동심을 소환하고 있었는데요. 그 현장 함께 느껴보시죠. 네. 꿈은 이루어진다. 우리가 이제 나이 먹어서 바라보는 아동문학은 추억이다. 우리 인간의, 우리 사람들의 작은 추억에서부터 이렇게 차곡차곡 쌓여진 하나의 일기처럼 진행되어진 역사다.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글을 쓰는 사람 중에 아동문학을 하는 분들이 가장 마음이 어린이로 돌아간 순수한 정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쓴 작품을 보고 저도 좀 동심으로 돌아가 볼까 이런 생각이 있어서 한번 여기에 전부 둘러보러 왔습니다. 네. 저 어른들이 진짜 많이 찾아와 주셨네요. 네, 제가 현장에 갔을 때 어른들만 계시더라고요. 그래요? 네, 저도 처음에 놀랐습니다. 사실 아동문학은 아동을 포함해서 아동의 시절을 지나온 어른들까지 함께 즐길 수 있는 전 세대적 문학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린이는 꿈과 희망을 찾고요. 어른은 살면서 힘들었던 기억, 또 어려웠던 일들을 순수한 아동문학의 세계에 잠시 던져놓으면서 위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네,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공간인 것 같은데 전시가 언제까지 진행되는지요? 네, 전시는 내년 2월 29일까지 무료로 진행됩니다. 네. 대전문학관은 대전 복합터미널에서 도보로 10분 거리에 위치해 있어서 쉽게 찾아오실 수 있으니까요. 다른 지역에 계신 분들도 대전문학관에 들러서 대전 아동문학의 향기를 같이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또 오감을 이용해 작품을 체험할 수 있는 몰입형 아트 어떻게 볼 것인가가 대전 시립미술관에서 내년 1월 27일까지 개최된다고 하니까요. 네. 흥미로운 전시들 보시면서 따뜻한 하루 만드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대전 소식 방희진이었습니다. 네, 대전의 문화 소식이었습니다. 이번에 울릉도로 가볼게요. 김혜진 아나운서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울릉입니다. 울릉도 날씨 궁금합니다. 네, 울릉도는 비교적 맑은 하늘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후 들어서 바람이 다소 세게 불고 있고요. 네. 울릉도 해상의 물결은 최고 5m까지 높게 일면서 포항항로 대형 여객선 한 척만이 시간을 앞당겨 운항합니다. 울릉도는 뭐 잿빛 하늘, 미세먼지 이런 소식 없는 거죠? 네, 오늘 미세먼지 소식은 없습니다. 네. 자, 울릉도의 대표적인 특산물 하면 오징어 아닙니까? 예. 그런데 역시 오징어 조업 상황이 좋지 않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예년 같으면 지금이 오징어 성어기여서 업한장이 북새통을 이뤘지만 갈수록 힘들어지는 조업 환경 때문에 올해 저동항 업한장의 분위기 냉랭합니다. 네. 올 들어 지난달 말까지 울릉수협의 위탁 판매 누계는 495톤이었는데요. 이 가운데 지난 1월부터 6월까지 위판 누계는 393톤이어서 올 하반기 어획량은 고작 100톤 정도입니다. 네. 지난해 울릉도 오징어 위판 누적은 750톤으로 조업 이래 최저치를 기록했는데 올해는 작년보다 더 심각한 수준인 겁니다. 사실 이번 월요일에 부산일보 기자 통해서 부산 공동 어시장도 오징어나 고등어 같은 어종 어획량이 많이 줄면서 어민들 상당히 어려워한다는 얘기를 전해드렸거든요. 네. 울릉도도 이제 같은 상황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오징어가 나지 않는 탓에 가격도 영향을 많이 받고 있다면서요? 네. 이 오징어 생물 도매 가격이 한 축당 그러니까 20마리에
10만 원 선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예. 지난 주말 울릉에서 40년 가까이 오징어 잡이를 하고 있는 울릉도 어업인 총연합회장 김혜순님을 만나서 조업 상황에 대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네. 정말 힘들 정도로 어려운데 옛날 어른들인데 여쭤보면은 울릉도 생기는 오징어 이렇게 안 나기는 처음이랍니다. 예전에 보면은 지금 이맘때쯤 되면은 한 척당 200상자에서 한 500상자 정도 잡았는데 지금은 나가면은 뭐 한 통계적으로 한 예년에 비해 5% 따랐는데 나가면 적지 않으니까 지금까지 아직 원래 출하를 모는 선박들이 한 3분의 2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도 선언을 한 사람 줄였고요. 더 지켜보고 안 되면은 수산업을 접어야 하는지 이는 고민 중에까지 이래 있습니다. 그 생활도 해야 되는데 뭐 가족들이 전부 다 저만 바라보고 있는데 가장으로서 참 책임이 무겁습니다. 아유, 네. 정말 막막하겠어요. 네, 이 통상 10월에서 12월까지가 오징어 조업이 가장 활발한 시기인데 김혜수 씨는 10월부터 지난주까지 60여일째 조업을 못 나가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한숨을 내셨습니다. 네. 이 또 울릉도 어선수는 모두 160여 척인데 130척 정도가 9월부터 제대로 출어를 한 적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배도 팔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들 많이 하고 계시다고 하는데 네. 해마다 이렇게 오징어 조업이 어려워지는 이유가 있죠. 예, 그렇습니다. 기후 변화 탓도 물론 있겠습니다만 어민들은 중국 어선의 싹쓸이 조업 때문에 회유성 어종인 오징어가 도매 남한 수역까지 내려올 수 없게 됐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예. 울릉도 선장협회장 박명식 님의 설명 들어보시죠. 네. 첫째는 중국 어선 때문이갖고 그 오징어가 그 이동을 하는데 남에서 새끼 까가지고 저 부상을 해가 북으로 올라갔다가 내려올 고기가 있어야 되는데 내려올 고기가 위에서 다 잡아먹기는 없어가지고 첫째는 그 중국 어선 때문이고 두 번째는 저로도 그 영향을 받겠지만 또 우리나라 그 터널들이 왜냐면은 그거도 삭서리가 하기 때문에 불법을 그 합니다. 그래 불법을 하기 때문에 거기가 그 산란한 시기에 그 삭서리 해보기에는 큰 게 있어야 새끼를 안 넣습니까? 그러니까 거기가 완전 멸종 위기에 당겼다고 그래 민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싹쓸이 조업이 정말 문제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중국 어선들은 멸치도 빠져나갈 수 없을 정도로 촘촘한 그물을 쓰는 데다 네. 우리나라 어선보다 집어등 밝기가 35배 정도 더 센데요. 실제 동해 해경에 따르면 올 들어 동해 북한 수역에 간 중국 어선은 모두 2천여 척이나 됩니다. 동해 북한 수역에서 중국 어선의 조업이 시작된 해는 2004년인데 당시 어선 수가 100여 척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아이고. 현재 20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그러네요. 그리고 2000년대 초 10,000톤 이상 잡히던 울릉도 오징어 어획량은 해마다 급감하는 추세인데요. 동해에서 명태가 사라진 것처럼 오징어도 사라질까 우려됩니다. 네. 아니 이 정도면 이 어민들 생태에 좀 살아가기도 힘들겠고 또 우리 바다 그 생태계도 아주 위협받을 정도로 심각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이 특히 울릉도 연안은 어종이 다양하지 않은 편이어서 그간 어민들에게 오징어는 효자 노릇을 해왔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해를 거듭할수록 오징어가 잡히지 않아서 어민들의 생계는 막막하기만 합니다. 울릉어업인 총연합회 김혜수 회장에게서 지역 어민들의 요구사항도 들어봤습니다. 네. 헌법에 보니까 123조 1항에 보니까 그 정부는 농어업인을 보호 육성해야 된다고 명시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중국배 막아달라고 한 14년 동안 건의하고 외쳤습니다. 외쳤는데 불구하고 정부에서 그걸 막아주지 못했으니까 울릉도 오징어 재난지역을 선포해 주십사라는 걸 꼭 요구를 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제 정부가 오징어를 못 지켜줘서 지금 장훈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당장 살 길이 막막하니까 조업이 못 했으니까 이자를 아예 못 내놓고 있는 시점입니다. 이자를 좀 탕감해 주시고 또 저희들이 생계 자금을 무상으로 좀 지원해 주실 걸 요구를 합니다. 네, 생계가 막막한 어민들 요구가 한두 가지가 아닌데 어쨌든 이 어민들을 위한 속 시원한 대책이 하루빨리 마련되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또 이 겨울엔 동해상에 풍랑주의보가 자주 발효되기 때문에 네. 어민들은 앞으로 조업 일수가 얼마나 남았는지 헤아리면서 시름이 깊습니다. 특히 울릉도 어선 160여 척 중 20톤 이상 어선은 서너 척 정도고 네. 대부분이
10톤 미만의 소형 어선이어서 풍랑주의보가 발효됐을 때 조업을 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게다가 울릉도 어민들은 어자원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간 낚시로 오징어를 잡는 채낚기 어선으로 조업을 해왔던 터라 현재 상황이 더욱 안타까운데요. 어민들이 당면한 문제가 잘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책이 따르길 바랍니다. 울릉에서 김혜진이었습니다. 네, 소식 잘 들었습니다. 자, 어민들 좀 힘내시고요. 뭔가 또 지자체 차원에서 정부 차원에서도 대책을 하루빨리 좀 마련해 줬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자, 오늘 또 퀴즈를 풀고 있는데요. 이 식탁 문화가 바뀌고 있다고 말씀드리면서 1인 가구 늘어나면서 혼자 밥을 먹는다는 것을 가리키는 신조어가 있다고 했죠. 무엇인지 두음절 정답 많이 보내주고 계십니다. 5648님은 요즘 가족들이 다 뿔뿔이 흩어져서 거의 다 이거 하죠 라고 하셨고, 2234님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대요. 직업은 미용사. 남들 점심 먹을 때 아침 먹고 점심 거르는 일이 다반사죠. 그래서인지 손이 날 때 후다닥 직원들과 밀어넣듯이 밥을 넣고 하루를 시작하신다고요. 지금도 즐겁게 늦은 점심밥을 먹고 있습니다. 여럿이 함께 항상 드신다는 말씀이에요. 오늘 처음 문자 주셨고, 7766님 얼마 전 한식 뷔페 갔는데 별도로 자리가 마련되어 있더군요. 동네 육회집은 혼자 오시는 분들 전용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울산에서 문자 주셨는데 날씨가 아주 포근하다고요. 9534님 영업용 택시를 몰기 때문에 두 끼는 이걸 할 수밖에 없다고 하셨고, 오성민 씨 시골에 혼자 계시는 어머니께서 이걸 하시는데 혼자라서 대충 차려 드시는 것 같아 걱정이 많습니다. 0786님은 남편과 늘 삼시세끼 집에서 먹어요. 좀 편하게 이걸 하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불편하신가요? 두 분이 함께 드시는 게? 8211님 병원에서 어머니 병간호 중에 이제 김밥 한 줄 사서 혼자 먹고 있습니다. 라는 사연까지 소개해드리고요. 2234님, 0786님, 7366님 이 세 분께 먼저 커피 쿠폰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정답과 함께 사연 기다립니다.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 오물전 9730, 무료 KBS 콩 게시판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3시 35분 됐네요. 날씨와 교통 상황 간추린 뉴스 이어드릴게요. 기상청 윤지수 씨 소식 전해주시죠. 네, 오늘도 대기질이 썩 좋지 않습니다. 그나마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지역은 조금씩 나아지면서 지금은 초미세먼지나 미세먼지 상황이 나쁨 단계를 보이는 곳이 많습니다. 하지만 강원 영서 지역, 충청 지방, 전라도 지역은 매우 나쁨 단계로 평소보다 3배 이상 미세먼지 농도가 좀 짙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전라도 북도 지역, 전주나 완주, 또 전라남도 서부 일대로는 초미세먼지 주의보와 미세먼지 주의보가 확대된 곳이 많고 대전도 마찬가지라는 상황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서울을 비롯한 중부 대부분 지역은 여전히 초미세먼지 주의보 발효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점차 밀려들고 바람이 강해지게 되면 이 대기질은 조금씩 나아져 내일은 보통 상태가 될 것으로 기대가 되는데 바람은 점차 강해지고 있습니다. 오후 3시를 기해서 경기도 서해안 지역과 인천, 흑산도, 홍도에 강풍주의보가 내려졌고요. 이미 이 밖에 강원 영동지방과 경상북도 북동 지역, 울릉도 독도 지역도 강풍주의보가 발효되고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서해상으로도 시간이 지나면서 풍랑특보는 점차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시간이 지나게 되면 북서풍은 더욱 강해지고 이 바람에 기온은 큰 폭으로 떨어질 텐데 내일 아침 기온이 오늘보다 10도 이상 떨어지는 곳이 많을 것으로 보여서 오늘 밤 10시를 기해서 중부지방과 전라북도 일부 지역은 한파주의보도 내려지는 곳이 많겠습니다. 내일 아침 파주와 철원은 영하 8도, 서울 영하 4도, 광주, 부산 등은 영상 2도로 오늘과 기온차가 크게 날 것으로 보이고 내일 낮 기온은 서울 영상 3도를 비롯해 전국은 2도에서 9도의 분포로 낮에도 쌀쌀하거나 조금 추운 날씨가 예상됩니다. 오늘과 내일 구름량은 조금씩 줄어들 것으로 보이지만 바다에서 만들어진 구름 때문에 충청남도 서해안과 전라도 서해안 지역 오늘 밤 늦게부터 내일 새벽 사이에 산발적으로 눈이 날리거나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도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서울 기온은 7.8도, 습도는 47%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다음은 이 시각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의 오수미 씨입니다.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지금 대전 통영 간 고속도로 통영 쪽으로 덕유산 부근에서 화물차 길이 추돌한 후 화물차에 싣고 있던 적재물이 모두 쏟아지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오전 시간대에 발생한 사고로 여파가 워낙 커서 전차로를 막고 오랜 시간 동안 처리를 하고 있는데요. 미리 무주 나들목으로 우회 이동을 하셔야겠습니다.
서해안고속도로는 오후 시간 정체가 다시금 늘었습니다. 서울 백면 화성휴게소 부근에서 주춤하고 매송휴게소에서 용담터널 지나기도 어렵습니다. 이후 서울로 다 들어와서도 일찍에서 금천까지 서행입니다. 평택 시흥간고속도로 시흥 쪽 송산 마도 일대에서만 6km가량 더딘 흐름 이어집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백면 보수공사의 여파로 오산나들목에서 4km 정체고요. 이후로 수원 일대와 달래내에서 반포까지 느리게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이어서 라디오 정보센터 연결해 이 시각 주요 뉴스 듣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어제 내년도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한국당이 거세게 항의한 데 대해 목불인견이라고 비판하고 임시국회가 열리는 대로 선거법과 공수처법 등 패스트트랙 법안을 상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이른바 친문농단 게이트로 규정한 세계 권력형 비리 의혹과 관련해 3.15 부정선거보다 더한 6.13 부정선거라며 공세를 강화했습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내년까지 약 1,000호의 직장 주거 근접형 청년 임대주택과 신혼 희망타운 사업지를 발굴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오늘 주 52시간제 보완 대책을 발표하며 주 52시간제가 시행되는 중소기업들에게 1년의 계도 기간을 부여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발표된 정부의 중소기업 주 52시간제 1년 계도기간 부여 방침 등에 대해 노동계는 노동시간 단축 포기 선언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헌법 소원 등 법률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반면 중소기업계는 정부의 노력을 긍정평가한다며 환영의 뜻을 표했습니다. 지금까지 헤드라인 뉴스 정한나였습니다. 라디오 전국일주 지역시사 포커스 팔도기자가 간다. 네, 오늘은 설악신문 김주연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 기자. 네, 안녕하십니까? 예, 이 강원도 산불 이재민 분들의 얘기 준비해 주셨는데 안 그래도 어떻게 지내시나 날씨는 추워지는데 걱정 많이 됐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벌써 이제 8개월을 넘기고 있는데요. 그래서 현재 올겨울 나야 하기 때문에 걱정도 태산인 이재민들이 임시 조립주택에서 생활하는 모습 불편은 없는지 한번 제가 생활터전을 다녀왔습니다. 임시 조립주택에서 어떻게들 지내고 계시던가요? 네, 가장 많은 이재민들이 이제 발생한 체북당 구성지역은 이제 한 8개 소에서 285동의 이제 임시 조립주택에 거주하면서요, 힘겨운 겨울나기에 들어갔습니다. 네. 그리고 인근 속초 지역도 15세대 32명의 이재민들이 곧 닥칠 추위에 대비해서 겨울 준비를 단단히 하고 있었는데요. 이재민들은 겨울 김장김치는 고사하고요. 혹시나 물이 끊기거나 야간에 보일러가 고장나지 않을지 하루에도 수십 번씩 계량기와 보일러를 들여다보면서요, 힘든 겨울나기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유, 생활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닐 것 같습니다. 특히 지금 이재민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이 뭔가요? 네, 현재 임시조립주택에 살고 있는 이재민들이 이제 20제곱미터 크기의 비좁은 컨테이너에서 이제 겨울을 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활동 반경이 작은 컨테이너에서 이제 사는 거 가장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겨울바람도 신경 쓰이고 동파도 걱정이 되고 매일 아침 눈을 뜨면은 점검에 나서는 게 일상이 돼버린 지 오랜데요. 그래도 이재민들은 겨울 추위에 어떻게든 이제 나겠지만요. 피해 내역이 이제 복구 기준에 해당되지 않거나 형편이 어려운 이재민들은 한전의 한국전력에 피해 보상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집을 짓지 못할 처지에 놓이면서요. 혹시나 내년에도 겨울을 잘 넘기더라도 내년에도 기약하지 못할 수 있다. 이런 우려감이 오히려 겨울 추위보다 더 힘들다고 그렇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 임시 조립주택 20제곱미터면 상당히 비좁고 그 안에 공기도 좋지 않아서 사실 건강도 상당히 염려가 되는데 어쨌든 말씀 들어보니까 이 기약 없는 삶이 더 견디기 힘든 게 아닐까 싶기도 해요. 네. 그런데 속초에서는 그 이재민들을 위해서 제공했던 컨테이너가 바람에 날아갔다는 소식도 들리던데요. 네, 지난날이었습니다. 산불 이재민들에게 임시 숙소로 제공됐던 컨테이너가 강풍에 날아가는 피해가 있었지만 행정기관은 무상 사용기간인 6개월이 지나서 책임이 없다면서 뒷짐만 짓고 있어서요. 이재민들이 분통을 터뜨리는 일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산불 피해 소상공인들의 사무실로 쓰라고 이제
지원한 것인데요. 한 30-40m 이제 강풍이 이제 워낙 세다 보니까 날아가서 굴러갔습니다. 다행히 이제 컨테이너 물론이고 주변에 사람이 없어서 인명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았지만요. 예. 행정기관의 그 산불 이재민들 주변의 그 안전 조치들 이런 것들이 조금 안일한 대처로 말입니다. 이재민들의 분통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일 있으면 또 사후 조치도 좀 해줘야 되는데 나 몰라라 뒷짐을 지고 있다니까 그것도 좀 분통이 터질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이재민들을 위한 공동체 주택 기공식도 고성에서 열렸다면서요. 네, 지난 5일 토성면 인흥리 현지에서 열렸는데요. 공동체 주택 그러니까 LH공사 강원지역본부가 이곳에 21억 원을 들여서요. 한 동 4층 규모로 15세대가 이제 입주할 수 있는 공동체 주택을 건립하기로 하고요. 이제 법무 협약을 체결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년 3월 착공해서 12월 준공과 함께 입주가 이루어질 예정인데요. 대상자는 이제 고성 산불 피해 이재민 중에서 지역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무주택 세대로 이제 2년마다 재계약을 통해서 최장 20년까지 이제 거주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산불 피해 이재민 중에서 이제 집 없는 고령자를 대상으로 한 주택이기 때문에요. 지역에서는 그래도 의미가 있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년 후면 입주가 가능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올 겨울만 잘 나시면은 주택자들은 또 그 주택에서 최장 20년 동안을 또 살 수가 있습니다. 그나마 다행입니다. 네. 그리고 앞서 잠깐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이번 산불 수사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그리고 또 피해 보상 문제는 어떻게 진행 중입니까? 네, 고성 속주 산불은 이제 고압 전선 자체에 노후가 됐고 한전의 부실 시공 또 부실 관리 등 복합적인 하자에 따른 것이었다면서 이제 한전 관계자 등 9명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는 것으로 이제 이렇게 결론을 냈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이번 산불로 인한 피해 보상인데요. 현재 한전은 최종 보상 금액을 결정하기 위한 특별심의위원회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한전과 이재민들 사이에 의견 차이가 좀 심해서요. 현재로서는 접점을 찾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어떻게 서로 맞서고 있습니까? 네, 한전은 당초 30% 보상을 하겠다 해서 이제 수사 결과에서 자신들의 부실 시공 또 부실 관리가 나오니까 55%까지 좀 높여서 보상하겠다. 과실 비율을 높여서 협상에 나서고 있는 반면에 이재민들은 조용하던 삶의 터전을 한꺼번에 날려버린 것은 한전의 부실 관리가 가장 크기 때문에 100% 보상에 정신적 피해까지 위자료로 산정해서 최종 피해 금액의 120%를 보상해 줘야 된다. 강하게 지금 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55%냐 120%냐 차이가 너무 큰데 어떻게 이걸 줄여야 될지 참 고민인 것 같습니다. 이재민들을 중심으로 한 비상대책위원회라는 것도 여러 개 발족됐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왜 이게 또 여러 개 필요한 겁니까? 네, 처음에는 이제 고성과 속초가 각각 한 개씩 이제 이재민 중심의 비상대책위원회가 활동했었는데요. 이제 정부와 한전과의 협상 과정에서 입장 차이가 큰 데다 영세 상공인들 또 피해가 눈덩이처럼 늘어난 상황에서 기존 비대위로는 보다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보상 대책 마련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을 해서요. 산림 분야까지로 세세하게 분야별로 이제 비상대책위가 발족이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6개가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보면 또 뭐 돈을 이렇게 좀 더 받아내기 위한 활동인 거 아닌가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가까이서 제가 지켜본 바로는 분야별로 나눠야지만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분야에서 뭐가 필요한지를 정확하게 보이기 때문에 오히려 제가 판단할 때는 가까이서 취재하면서 상당히 좀 구체적이고 합리적으로 접근을 하는구나.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부나 한전 측에는 협상 창구를 단일화해서 좀 마련해 주기를 바라지만 이런 분야별로 나서다 보니까 이제 6개가 좀 공동 비대위 형태로 또 구성이 되게 되면 충분히 또 협상 여지가 있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에서는 좀 거리감이 좀 좁혀지지 않을 또 우려도 있지만 또 반면에 좀 더 이제 전문화된 분야로 어쨌든 이제 필요하다. 비대위가 여러 개 필요하다라는 말씀인데 어쨌든 뭐 이 피해 보상 협의가 잘 진척돼서 이재민들 하루속히 집으로 돌아가야 할 텐데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네, 한전과의 보상 협의가 늦어지고 이견 차이가 좁혀지지 않으면 결국 소송까지 갈 수도 있는 상황인데요. 이제 무엇보다 산불 피해자인 이재민들은 이제 한전의 과실이 많기 때문에 보상 비율을 더 높여달라 이렇게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제 무엇보다 정부가 중재와 조정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데다가요. 공기업의 책임 범위가 큰 만큼 이재민들의 입장을 반영한 중재안이 나와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힘든 겨울을 준비하고 있는 이재민들에게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 희망을 줄 수 있는 실질적인 협상안이 올 겨울 동안은 좀 나와주기를 또 기대해 봅니다.
따뜻한 봄을 맞을 수 있도록 근본적인 해결책 이루어지길 저도 바라겠습니다. 소식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설악신문의 김주연 기자였습니다. 우리의 고향을 찾아갑니다. 이규원 아나운서와 함께하는 KBS 1라디오 라디오 전국 일주. 전국의 맛을 찾아서 요리톡 조리톡 박상현 맛칼럼니스트와 함께하겠습니다. 미세먼지를 뚫고 스튜디오에 찾아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주제가 수제비예요. 네. 이걸 울퉁불퉁 생겼잖아요. 네. 뭐 자유롭게 생겼다고 해야 네. 될지 뭐 표현을 어떻게 해야 될지 어쨌든 그 밀가루 반죽 네. 뚝뚝 떼서 만든 거잖아요. 이게 어떻게 해서 시작된 음식입니까? 뭐 말씀하셨듯이 이제 반죽해서 이렇게 툭툭 떼서 만드는 음식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렇게 밀어서 면을 뽑는 국수보다는 훨씬 더 흔하게 해 먹을 편해요. 네, 편하게 해 먹을 수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수제비 하면 아주 서민적인 음식으로 알고 있는데 네. 실제 조선시대 때에는 이 양반들이 즐겨 먹었던 특별한 음식이었고 귀한 음식이었습니다. 그래요? 네, 그리고 또 잔치상에 올랐던 음식이고 그리고 또 독특한 게 뭐냐면 복날에 네. 우리 복다림 음식으로 먹었던 게 바로 수제비였습니다. 아니 그렇게 귀한 음식이 네. 어쩌다가 이렇게 글쎄요, 뭐 가난함의 상징으로 뜻하는 음식까지 되지 않았습니까? 뭐 나이 드신 분들은 수제비 그러면 진짜 지겹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죠. 네, 고생했던 시절이 이제 지긋지긋하다라고 표현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이 그랬던 이유가 한 3번의 어떤 계기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한국 전쟁 이후에 그 미국의 구호물자로 이제 밀가루가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수제비를 만들어 먹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거죠. 그다음에 60년대 후반 그러니까 1968년부터 우리가 혼분식 장려 운동을 국가 시책으로 이제 펼치면서 맞아요. 밥 대신할 수 있는 음식으로 가장 장려했던 게 바로 수제비였고. 그리고 그때 또 밀가루 음식에 길들여진 맞습니다. 어르신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밀가루 음식 되게 싫어하시죠. 지금은. 그리고 또 한 번이 참 이게 참 아픈 기억인데 그 70년대 8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우리가 그 수해가 많았지 않습니까? 태풍으로 인해서. 태풍, 장마 이런 걸로 수해가 많았는데 그럼 이제 이재민들이 생기는 거죠. 뭐 보통 학교 체육관 이런 데 이렇게 그 이재민들이 이렇게 큰 냄비통에다가 만들어서 불어터진 수제비 맞습니다. 같은 거 그때 먹고. 이제 뭐 이재민들이 몇 날 며칠 거기 있으면서 먹었던 음식이 수제비였고 이러다 보니까 그 기억이 있으신 분들에게 수제비는 참 먹기 싫은 음식이죠. 아이고. 그러니까 이제 현대로 오면서 수제비가 배고픔과 가난의 상징이 됐어요. 조선시대는 양반들이 먹던 별식이었는데 그러고 보면 이 수제비라는 어감도 아주 특별해요. 물수제비 뜬다라는 이런 표현도 재미있고. 그렇죠. 근데 수제비하고 물수제비하고 이게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뭐 물수제비가 수제비에서 이제 나온 말이죠. 근데 수제비 자체는 이제 한자로는 손수자와 접을 접자를 사용 수접이라고 불렀거든요. 수접. 네. 수접을 이제 이 언어 습관에 의해서 부르다 보니까 수제비가 된 거죠. 그래서 이제 보통 우리가 밀가루 반죽할 때 손으로 이렇게 막 반죽을 하는데 그걸 보고 이제 수접이라는 단어가 만들어졌고 그래서 이제 수제비가 얇게 이렇게 포를 뜨듯이 이렇게 뜯어내니까 물수제비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우리 얇은 돌을 이렇게 던져서 이렇게 물에 톡톡톡 튀어가는 모습이 수제비하고 비슷하다 그랬고 사실은 그 우리 문헌에 보면 이제 조선시대 문헌에 보면 그 수제비 말고도 수제비를 뜻하는 여러 가지 명칭이 있는데 그 중에 좀 독특한 것이 이제 발어. 네, 발어. 그리고 운두병 뭐 이런 표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수제비하고 다 같은 말이에요? 수제비를 의미하는 건데 이게 다 수제비의 모양을 보고 지어진 말입니다. 발어 같은 경우에는 이래 그 우리가 이제 뜯어서 이렇게 끓는 물에 넣으면 수제비가 둥둥 떠다니지 않습니까? 이게 마치 물고기가 헤엄치는 모양을 닮았다. 그래서 발어라고. 운두병은요? 운두병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릇에 수제비를 탁 뜨면 그게 이제 그릇에 동동 떠 있는 수제비가 구름 위에 떠 있는 떡 같다고 해서 그게 구름 문자군요. 네, 구름 문자에 머리 두자 쓰고 병자는 떡병자 써가지고 운두병 이렇게 불러. 수제비 아닌가 좀 이렇게
싸게 느껴지니까 네. 운두병 먹자 이러면 왠지 있어 보이네요. 굉장히 좀 그 서정적인 명칭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예. 근데 보통 밀가루로 반죽하는데 다른 재료로도 또 많이 이용해서 반죽하더라고요. 일단 조선시대 때는 밀가루가 귀한 식재료였기 그랬겠죠. 때문에 주로 메밀로 많이 메밀로 했었고 이게 이제 수제비가 복다림 음식이 됐던 이유 중에 하나도 보통 미리 6월 정도에 수확을 하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여름철에는 그래도 귀한 밀가루를 좀 쓸 수 있어가지고 메밀가루, 밀가루 섞어서 했었고, 네. 그다음 그 외에는 이제 지역적으로도 뭐 감자가루, 보리가루, 도토리 가루, 네. 고구마, 뭐 다양한 전분을 낼 수 있는 것은 다양하게 섞어서 수제비를 만들었고, 네. 그다음에 혼분식 장려 운동 기간에는 이 수제비 반죽에 밀가루만 가지고는 영양적으로 좀 완전 불완전한 부분들이 많다 보니까 네. 뭐 달걀을 섞어라. 그리고 참기름을 좀 섞어라. 심지어 60년대임에도 불구하고 버터를 섞어라. 뭐 네. 이런 지침도 있었습니다. 밀가루 대신 뭐 감자나 고구마 전분으로 만든 그 이른바 이제 수제비 네. 훨씬 더 고급이잖아요. 맛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최근에는 그 강화도가 송노란 고구마가 유명한데 네. 고구마 전분으로만 만든 수제비를 먹어봤어요. 굉장히 달겠는데요. 단맛은 없습니다. 단맛이 오히려. 없어요? 전분만 오. 뺐기 때문에. 아. 근데 그 쫄깃함이나 부드러움은 밀가루로 만든 것하고는 차원이 비교가 안 다를 되죠. 정도. 그 식감이 좋잖아요. 너무 일단. 좋습니다. 예. 감자도 감자 옹심이가 네. 식감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죠. 육수는 어떻습니까? 지역마다 육수 내는 방법이 다를 것 보통은 같습니다. 이제 수제비가 요즘은 우리가 멸치 육수를 많이 생각하시는데 네. 조선시대에는 장국 그러니까 이제 소고기 양지로 우려내고 간장으로 간을 한 장국 그리고 혹은 뭐 닭국물, 곰탕 이런 거 많이 썼었고 의외로 복다림 음식으로 먹을 땐 조선시대 때 수제비 국물로 제일 많이 사용한 게 놀랍게도 미역국입니다. 네. 미역국에 많이 띄워서 먹었고 요즘 지역적으로 보면 강원도에서는 이제 그 장칼국수처럼 고추장을 풀어서 이렇게 끓인 국물 쓰고 서해안에는 이 조개 육수, 네. 바지락 국물 많이 쓰고 제주도는 독특하게 논비국이라고 있거든요. 논비가 이제 무를 얘기하는 건데 예. 지금 서울에서 생각하면 무장국 정도, 묵국 정도 생각. 묵국에다가 이제 이 메밀 반죽을 떼서 네. 올려가지고 이렇게 먹는 논비국으로 수제비를 만들어 먹기도 하고. 앞서 장칼국수 말씀하셨는데 네. 저는 이제 밀가루와 고추장이 들어가는 걸 이렇게 합해서 먹으면 네. 배가 아파요. 안 받으시는군요. 네. 장이 약해서 그런지. 2867님이 강원도 춘천에선 뜨덕국이라고 하는데 이거 들어보셨어요? 그러니까 뜯어서 만드니까. 아, 이렇게. 뜨덕국? 예, 그래서 이게 명칭이. 재밌네요. 그러니까 수제비의 명칭은 거의 막 지역마다 보면 이 만드는 방식을 보고 거의 예. 이렇게 붙어 있다고 보시면 저는 운치 있게 운두병 운두병. 이렇게 부르고 싶어요. 예. 글쎄요, 뭐 예전엔 많이들 해먹었지만 요즘은 뭐 이게 또 귀찮다고 복잡하다고 해먹기 싫어하는 분들 네. 더러 계실 것 같아요. 네. 집에서 간단하게 해먹을 수 있는 근데 반죽 자체가 너무 쉽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네. 이제 근데 요즘 반죽 자체를 안 하다 보니까 어렵게 느끼시는데 이게 반죽 한번 하셔가지고 이렇게 랩 같은 거 싸셔서 한 30분, 1시간 정도 두시면 이게 글루텐이 형성이 돼가지고 끈기가 생기거든요. 네. 요걸 한두 번만 경험해 보시면 예. 수제비를 직접 만들어 먹는 재미를 아마 붙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수제비 하면 감자 또 호박도 네. 들어가면 더 호박도 좋죠. 많이 들어가죠, 요즘. 예. 그건 계절마다 이제 이렇게 다양한 채소들을 곁들여서 드실 수 있으니까. 예. 좋죠. 오늘 또 수제비 저녁 메뉴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지금부터 반죽하시면 딱 저녁에 맛있게 드실 수 있어요. 알겠습니다. 자, 전국의 맛을 찾아서 요리톡 조리톡 박상현 맛 칼럼니스트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퀴즈의 정답 바로 혼밥이었습니다. 혼밥, 혼자 밥 먹는다 해서 만들어진 신조어였죠. 4875님 도시락 싸서 출근합니다. 그래서 혼밥을 하죠. 나머지 부서원들은 회사 식당에서 먹는데 갑자기 다 같이 나가 먹자고 할 때 난감해요. 아내가 정성스레 싸준 도시락 두고 같이 가기가 좀 그러네요. 라고 하신 분 제가 이 심정 잘 압니다. 자, 문자 주신 분들 가운데 이 4875님 0007 2377